네, 경제 뉴스의 이면과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해드리는 경제 오아시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안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사이다 패널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민간 경제연구기관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 낮춰 잡았는데 IMF 국제통화기금도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어제 발표했어요. 낮춰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조정폭이 좀 크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8, 내년은 2.6%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앞서 4월에 나왔던 전망치하고 비교해보면 각각 0.2%, 0.3% 떨어진 수준인데 네. IMF가 매년 4월하고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그리고 1월, 7월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데요. 4월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혹은 내년의 경제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런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치를 낮춰 잡는 데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제일 아쉬운 부분은 미중 무역 갈등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외 변수인데 네.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기에서 수출 중심으로 끌고 가는 한국 경제가 유탄을 좀 맞을 수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반영이 된 건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든든한 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거고 그 여파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가정에 근거한 그런 악재들도 언급을 했고요. 이게 속상한 게요. 너무 외적 요소에 우리 경제는 많이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휘둘린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중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덩치가 작아서 그래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된다. 그러면 내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경제를 좀 굴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기에는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풍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네. 가지고 있죠. 통일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서 빨리 통일해가지고 네. 이걸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만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잖아요.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데 이 두 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소폭도 오르기까지 하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앵커 멘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상의 측면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만 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미국, 중국, 일본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좋아질 거라는데 우리만 왜 그래? 이렇게 네. 생각하면 섭섭하잖아요. 네, 섭섭해요. 네, 사실은 전체 긴 표에서 유로존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한 0.3% 정도 떨어졌고요. 네. 독일, 프랑스도 당초 전망치보다 한 0.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굳이 그 하락하는 대열에 낄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아쉬운 부분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경우에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호황입니다. 네.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이게 IMF의 평가인데 네. 내년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내년 성장률은 글쎄 내년 상황은 올해처럼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일본이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주요 선진국 중에서 성장 전망치를 올려잡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고용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텐데 거의 그 일자리가 남아도는 수준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뭔가 이게 불균형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세계 경제를 보면은 지금 경기 확장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를 봐서도 이 내수는 굉장히 어렵지만 수출은 계속해서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질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미중 관세 전쟁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상 이야기를 나누면 또 이게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예, 한국은행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다고요? 네, 기자들하고 그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간부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저녁을 같이 하면서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네, 있어요. 네. 그 자리가 지난 5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주열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한 차례 수정을 했지만 더 내려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게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더라도 그것 때문에 금리 조정을 못하는 일은 없을 거다. 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거고 또 그리고 금리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깜빡이는 켰다고 봐야 네.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언급을 하고 연내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도 이 총재가 연임에 성공한 뒤에 이제 이주열 1기에는 경기 부양이 목적이었다면 이주열 2기에 접어들어선 통화정책 정상화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나서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금리를 올려야 할 때 밖에서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금리 올리지 못한 상황은 없을 거다. 바꿔서 한 번 더 번역을 해드리면 금리를 보통 올리는 시기, 이건 그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아야 할 만큼 경기 상황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금리는 올릴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주열 총재가 취임 초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렇죠. 뒤집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좀 약간 체면이 깎일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는 아닐까요? 이번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이주열 총재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네. 집값이 한참 많이 올랐잖아요. 네. 9.13 대책 이후로 이제 관망세다, 조정을 좀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집값이 다소 주춤하는 듯하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 누가 이 시장에 군불 뗐어. 아궁이 색출 작전이 한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와중에 그 아궁이가 한국은행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금리 때문은 아니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정책적 요인이 믹스가 돼 있고 네. 또 서울시장의 어떤 강북 개발 발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지 시중에 금리 안 올려서 유동성이 많아서만은 아니다. 일종의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스스로를 위한 출구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연내에 한 번은 올리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네.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한국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맨데이트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 얘기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다 차치하고라도 소비자 물가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난달에 명분도 생겼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 방향은 좀 정해져 있는데 언제 할 것인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뭐 그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명분이 될 거예요.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상단을 놓고 보면 0.75%포인트 정도 네. 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 체력이 튼튼한 나라이고 그렇죠. 남들이 선호하는 투자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0.75%포인트가 나도록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 그동안 우리가 경기를 좀 방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건데 네. 만약에 올해 한 번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연말까지 버틴다. 이렇게 되면 이 금리 차가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1%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자금 이탈 우려가 있다. 이런 명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하면 올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금통위가 2번 남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달 18일에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 11월 말쯤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금리 올리면 또 기업 투자도 억제된다는데 지금 기업들도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그렇죠. 진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시중에는 조금 흐름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찔끔찔끔이라도 확실히 이 경제는 심리 변수도 이제 무시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진한 경기를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 스킨푸드가 네.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고요? 참 안타까운 뉴스였어요. 2004년에 그 창업을 한 기업인데 로드샵 화장품 중에 3대 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2012년까지는 아주 잘 나갔어요. 연매출 한 2천억 원 정도 찍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2014년부터 슬금슬금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내릴 4년 적자를 기록을 하고 결국은 지난 8일에 법원에 법정 관리 신청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뭐 컨셉이 겹치는 경쟁사가 많았다. 그리고 마케팅 포인트를 놓쳤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결국은 메르스 사태, 사드 보복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사실 화장품 업계는 K-뷰티라고 해가지고요. 생각보다 꽤 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경영을 뭐 잘 못한 건지 아니면 너무 유커들, 그 중국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의존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좀 복합적이에요. 네. 이 회사가 처음에 굉장히 좀 잘 나간다 했을 때는 흐름을 잘 탔던 것이 웰빙 바람이 한참 불 때 신선한 과체류를 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먹혀들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비슷한 컨셉의 화장품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중간에 우리는 온라인 판매하지 않고 세일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정책을 세우면서 온라인과 세일로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다른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많이 내줬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래도 유커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마도 믿는 구석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모이면서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경쟁력을 좀 키웠어야 됐을 텐데요. 다른 이슈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거리에서 은행 지점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지점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최근 5년 사이에 은행들의 영업점이 한 900개 가까이 없어졌습니다. 네. 과거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느 은행 앞에서 만나 이런 맞아요. 약속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연말에는 거의 8,000개 가까이 되던 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7,000개가 안 되죠. 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점포가 없어졌느냐. 뭐 전반적으로 무인화, 자동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벗어날 수 없었겠지만 또 한 가지 정부는 그래도 은행이 너무 수익성을 쫓아서 네. 임대료 내지 않고 사람 쓸 때 그 고정 비용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편승해서 줄이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제가 그냥 소비자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마치 사회적 책무 하나도 없는 사기업처럼 돈을 막 벌고 그리고 또 어려워지면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줘야 되는 게 바로 은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용하기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가서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점포는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창구 직원들은 사라졌지만 기기는 남아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자 장사해서 호황을 누리잖아요. 이 예대 금리 차, 대출 금리 바로바로 올리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뭐 이것 때문에 수익을 꽤 올렸다고 들었어요.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지금 이자 수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돈이요. 20조 원. 네.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그리고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연봉의 그 평균 액수가 올해 기준으로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이 되면 그 일반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 한 1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편익은 누리고 그렇지만 자동화다, 무인화다 이런 트렌드에 편승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점포도 없애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요금이 너무
비싸서 나는 스마트폰 못 써요. 이런 분들 아니면 노인들, 어린이들, 산간벽지, 도서지역 이런 곳들은 점포가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럴 때에는 사회적인 그 책임을 좀 다하는 공공 영역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그렇죠. 게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경제는 진단보다 진짜 삶인데 말이죠. 자, 거대한 산업의 흐름으로 은행 줄어드는 건 규제로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또 이 지점들 사라지면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건 꼭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